안녕하세요. 서동현과 함께하는 클래식 모하니 스스로 피아노 작품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총괄교수 서동현입니다. 제 앞에는 남예종 예술원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의 제자이기도 한 서은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남예종 예술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서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피아노 곡을 스스로 공부할 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의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은지 선생님과 함께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요즘에는 네. 인터넷에서 다양한 악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악보들을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과연 이게 올바른 악보인지 궁금했어요. 네, 좋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악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힘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제가 공부할 때는 악보 구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 해외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없는 악보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치면 악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악보를 선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리랑이라는 곡을 이제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 아리랑이라는 곡이 어떤 나라에서 나온 그 악보가 좋은 악보일까요? 당연히 저희 나라일 것 그쵸.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네. 악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베토벤 소나타를 친다 하면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다 아시다시피 독일입니다. 네, 네. 독일에서 태어난 그러한 작곡가이니까 당연히 독일에서 나온 그러한 그 악보를 구하는 게 좋겠죠. 보통은 독일에서 헬레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굉장히 비싸요. 네. 독일에서 직접 수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출판사가 있어요. 땡땡 출판사라고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출판사 거를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의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네. 곡을 연습하기 전에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네. 독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제 그 곡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그냥 학생 스스로 독보한 후에 손에 네. 익히고 나서 한번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을지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처음에 전혀 모르는 곡을 칠 때는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떤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이 되죠. 네,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주자가 다른 3개 정도의 동영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주하는 젊은 연주자의 영상, 또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영상을 보면은 요새는 왜 영상은 안 뜨고 이렇게 음악만 나오는 그런 오래된 레코드판을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은 말하자면 조회수가 많은 거. 랜덤으로 하나를 해서 3가지 정도는 들어봐야 이 곡이 어떤 건지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보단 그러한 시각으로 시작하면 훨씬 전혀 모르는 곡도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템포라든가 적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연주되는 그런 네. 템포라는 거가 또 존재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주자마다 각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연주자를 만약에 키신이라고 하면 키신의 숨이나 뭐 리타르단도, 디미누엔도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도 되는 건지.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기가 쉽죠. 네. 근데 이제 서은지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음악을 좀 아시니까 또 그러한 또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느 한 연주자가 굉장히 좋다고 그 연주자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따라하면 그거는 또 다른 잘못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해석에 있어서 정말 연주자의 자격으로서 그렇게 치는 것과 또 공부하는 자세로서의 또 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연주자가 좋아하는 연주자 거를 듣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학습자들이요. 네. 보통 템포나 조성 박자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악보 읽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확인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확인 안 해요, 사람들이. 뭐부터 확인하나요, 바로 보통? 음표. 그렇죠. 개 이름이 뭔가? 네, 임시기호는 붙었나? 네, 뭐 샵이 있나? 플랫이 있나? 네, 뭐 제자리표가 붙었나? 하는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콩나물, 그렇죠? 네. 콩나물표만 다다다다 읽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때 그게 더 중요해요. 네. 그건 당연히 보는 거죠. 개 이름이라는 건. 그렇지만 그 악보를 딱 펼치면 그 악보 안에는 잠깐 펼쳐볼까요, 우리? 네. 네. 한번 악보를 잠깐 화면에서 보시면요. 네, 저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 이름이 많지만 맨 위에 소나타, 또 오퍼스 번호, 그리고 누구한테 뭐 헌정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조셉 하이든한테.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알레그로 콘 브리오라는 것도 보이고요. 또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또 박자표도 보이고요. 조성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콩나물만이 아닌 우리가 다른 조성과 박자표와 또 형식이 무엇인가를 써놓은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해서는 이 곡에 정말 기틀이 되고, 네, 이러한 그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서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조표들이나 네, 조성이나 형식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네. 그 음악에서 박자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피아노에서 진정한 비트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맞아요. 우리가 뭐 박자를 영어로 하면 비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전공적으로 들어가서 비트라고 하면 그거는 템포와 굉장히 관련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소나타 작품에서는 베토벤 소나타에서는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지만 알레그로라는 그런 템포 마킹이 있기 때문에 알레그로 안에서 4분의 4박을 하려면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강약, 중강약으로 계산을 하기보단 템포가 빠르게 라는 템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2비트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4비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2분음표를 단위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흐름이라는 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천천히 악보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템포로 치는지 원 템포, 인 템포로 들어가서는 비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그 바흐나 네. 베토벤 곡에서는 네. 특히 모차르트도 그렇고요. 장식음이 자주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연습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대별 장식음 연주 기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아, 맞아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이죠. 특히 바하 칠 때, 네, 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 장식음도 다 똑같은 장식음이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다든가, 지그재그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턴이 있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식음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를 혼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거는 굉장히 또 그 장식음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그거를 일단 시작해 보시고요. 장식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리듬에서 만약에 미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이 또 미예요. 근데 장식음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미는 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미 이렇게 되는 거죠. 미파가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 똑같은 미음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음을 다시 한번 쳐주고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장식음을 잘 이해하시고 장식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때인가 제가 다시 한번 장식음만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 페달의 기원은 베토벤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페달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맞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밟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네. 페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죠. 저도 학생들한테 페달 얘기할 때가 굉장히 다들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피아노를 손으로 치지만 페달은 발이잖아요. 그렇죠? 손과 발의 코디네이션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네,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손과 발과를 이제 잘 코디네이션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거에 직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내 소리가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그거를 잘 들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토벤에서 이제 그 페달이 시작이 된 건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이 1709년에 이제 피아노라는 거를 발명을 했고 그 이전엔 합스코드였죠. 그러니까 합스코드에서는 페달이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한 단, 두 단 혹은 세 단 이렇게 돼서 합스코드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베토벤에 와서야 진정한 페달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바하나 하이든, 모차르트를 칠 때도 피아노로 작곡이 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지만 우리는 현재 피아노라는 악기로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페달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것처럼 정말 스스로 페달 없이 울림을 잘 갖는 음을 저 사람은 굉장히 울림을 좋게 내네 연주자의 작품을 그렇지만 아주 정말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안 한 듯 페달을 하는 게 정말 좋은 페달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상주의 음악에 있어서 뭐 드뷔시, 라벨 그때가 오면 그때는 정말 페달이 다른 하나의 음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주의는 미술에서 온 거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인상주의 미술 작품들을 보면 뿌연 것 같고 카메라를 뭔가 확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흔들린 카메라처럼 뿌연 그러한 미술 작품을 보듯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그냥 누르고 있는 페달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주의 음악을 페달은 정말 따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레슨으로 연마를 한 후에 곡을 접해야 되는 게 조금 인상주의 음악에서는 다른 페달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악상 기호나 지시표, 지시어, 임시 기호를 특히 주의 기울여서 네.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말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은지 선생님은? 지시요, 지시표 그런 게? 그거는 네. 쇼팽이면 쇼팽 그 작곡가분이 네.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네. 방법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토벤을 친다 그러면 베토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쳐요? 저 부분. 현대곡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연습을 하면 작곡가분이 오셔서 저도 현대곡을 연주할 때는 작곡가분이 들어보시고 여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긴 저렇게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훨씬 그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은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지시어나 지시표가 없을 경우에는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우리로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 작곡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작곡가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면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 파악한 의도에 맞는 나의 연주를 하는 거. 그게 정말 클래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수하게 쓰여져 있는 많은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임의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리타르 단도를 쓰고 싶어요. 네. 그러면 살짝 조금 제 의도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맞아요. 그건 참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연주자들 그러고 싶어. 여기서 리타르단도를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연습하다 보면. 그렇지만 클래식이라는 장르에서는 그게 참 절제돼요. 그러니까 리타르단도를 하고 싶으면 리타르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써있지 않은 그런 리타르단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거기서 음악을 뭔가 내 의도를 좀 넣고 싶으면 그런 리타르단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순간적으로 확 줄인다던가. 네. 그런 거는 크게 그 작곡가가 어떻게 하라는 지시어가 없을 때는 나의 해석을 약간 덧붙이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영상이 나의 또 어느 정도의 스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굉장히 절제해야 되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클래식에서는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원했나요? 잘 읽어드렸나요? 네. 그리고 교수님, 제가 학생들 지도시 네. 손가락 번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애기들은 손도 작고 네. 각기 길이도 다르고 네. 그 벌어지는 각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쓰여진 대로 가르쳐주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제가 바꿔주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손가락 번호는 우리가 왜 처음에 바이엘 배우면 엄지는 1번, 네. 또 검지는 2번. 그래서 1, 2, 3, 4, 5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바이엘에서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4개의 손가락을 가진 분도 네.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의 손가락을 가진 분도 있어요. 사실 선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가락표 번호라는 의미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단 손가락이 5개, 5개, 양쪽에 총 10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책에 쓰여 있죠. 손가락 네. 번호가. 그러니까 손가락 번호라는 건 그것만 아주 그 기본적인 철칙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어느 음을 칠 때 손가락이 많이 이렇게 손가락을 쉬프트라고 해요. 만약에 도레미 하고 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가장 적게 손가락을 바꾸는 손가락 번호표가 가장 중요한 좋은 손가락표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하고 엄지가 다시 가서 파솔라 하고 시에서 또 손가락을 엄지를 바꾼다면 그건 2번을 바꿨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2번을 바꾸는 것보단 1번. 네. 1번을 바꾸는 것보단 안 바꾸는 거. 네. 왜냐하면 손가락 번호를 자주 바꿀수록 내 손가락의 그 손의 전체의 모양이 변형이 와요. 네. 우리가 가진 그대로 5손가락을 얹어 놓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손가락표라는 건 어느 한 패시지에서 많이 바꾸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손가락표고요. 네. 그리고
책에 써 있을 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책에서 그렇게 써줬으니까 저희로서는 팁이 되죠. 그렇지만 어느 사람 지금 서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의 손가락의 굵기도 다르고 그 길이도 다르고 또 스트레칭 되는 네. 범위도 다르고 네,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손에 적합한 손가락번호 바꾸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꼭 책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임의대로 바꾸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어쩔 때는 뭐 3번 쳤다가 어쩔 때는 2번을 쳤다가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바꾸다 보면 네, 그러면은 정확한 연주를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도레미파솔을 넘어가는 프레이즈를 만드는 그러한 레벨에 올라왔다면 손가락표는 거의 철칙이에요. 네. 정말 손가락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음악이 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연습을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더 아이들한테 네. 잘 지키라고 네.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질문과 대답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요새는 댓글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꼭 댓글에 대한 그러한 답도 생각해서 또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링크를 쭉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보시고 한번 스스로 피아노 작품을 공부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거의 입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정말 레슨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로 곡을 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단계를 좀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서은지 선생님하고 함께 Q&A로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나